서울의 밤은 40년 넘게 봐왔어도 여전히 낯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차갑게 반짝였고 그 어떤 빛도 내 삶을 비추지는 못했다. 나는 42살의 남자 한지훈. 세상의 평가 시스템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낙오 판정을 받은 불량품이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버텨내는 서울살이는 매일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부모님 눈치를 보며 얹혀 살다 간신히 독립한 이 낡은 원룸이 내 세상의 전부였고 거리에 흔한 중고차 한 대조차 가져본 적 없는 그야말로 실패라는 단어가 사람의 형상을 한다면 바로 나일 터였다. 177cm라는 키는 20대에는 평균이었지만 40대가 되니 그저 아저씨라는 카테고리의 일부가 될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소주병과 과자 부스러기가 뒹굴었다. 어젯밤의 외로움을 달래보려던 흔적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켜놓은 지 몇 시간은 지난 듯한 바둑 사이트가 떠 있었다. 흑돌과 백돌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기본은 마치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수를 둔 걸까? 복귀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사랑, 결혼, 가정. 젊은 날에는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 믿었던 단어들은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TV, 드라마 속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다. 소개팅 앱을 깔아본 적도 있었지만 42세, 무주택, 중소기업이라는 내 프로필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다 매칭이 되어도 대화는 금세 끊겼다. 그들은 내 나이와 조건 뒤에 숨은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고 무거웠다. 냉장고 모터가 헐떡이듯 그르렁하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낡은 가죽 소파는 내 몸무게에 익숙해진 듯 끼익 소리를 내며 나를 받아주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거부하지 않는 존재였다. 문득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시절 운동으로 다져졌던 몸은 아니었지만 타고나길 뼈대가 굵고 단단했다. 하지만 이제 그 단단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이 견고한 육신 안에 담긴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바스러져 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서 배터리 교체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삐리릭 띠리링. 며칠 전부터 울리던 소리였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귀찮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문이 영원히 잠겨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좁은 방이, 이 지독한 고독이 나의 무덤이 되어주기를. 나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 가장 단단히 걸어 잠갔다고 믿었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으로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낯선 온기가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변화는 체념의 늪에 발이 잠긴 자에게 가장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다. 회사 게시판에 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6개월 파견. 근무자 모집 공고문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저 낯설고 추운 나라로의 유배 통지서에 불과했다. 부족한 지원금, 낡은 숙소,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를 가족도 지켜야 할 관계도 없는 내게 그 공고문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실패한 인생의 이력서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도시를 떠날 수만 있다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시베리아의 동토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냈고 유일한 지원자였던 나는 다음 주 바로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나는 42해를 묵은 서울을 처음으로 떠났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공기는 폐부를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역설적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청량감이 있었다. 서울의 뿌연 하늘 아래서 무기력하게 가라앉던 몸이 오랜만에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도시가 바뀌었을 뿐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퇴근 후면 낯선 키릴 문자가 가득한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낡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과 앙상한 자작나무들이 꼭 내 처지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그날도 나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김이 오르는 홍차를 의미 없이 휘젓고 있었다. 그때였다.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26살쯤 되었을까? 눈처럼 하얀 피부에 옅은 갈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꾸미지 않았음에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 공기를 바꾸는 여자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는 내가 앉은 대각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두꺼운 책 한 권을 펼쳐들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홍차 잔이 아닌 그녀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긴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그늘, 책의 내용을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도톰한 입술, 커피 잔을 쥘 때 드러나는 희고 가느다란 손목.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젊은 날의 나였다면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치기 어린 생각을 했겠지만 42살의 나는 안다. 저런 여자는 나와는 다른 행성,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창밖 풍경의 일부 혹은 있으나 만화 한 배경 같은 존재일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를 나서려던 그녀가 입구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다.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의 몸을 날리다시피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괜찮아요? 놀라 튀어나온 한국말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녀의 팔을 붙잡은 내 손바닥으로 코트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가녀리고 부드러운 감촉과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타인의 따뜻한 체온. 그때 카페 주인이 주방에서 나오며 인기척을 냈고 그 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 고맙다고 말하며 황급히 카페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내 손에는 그녀의 온기 대신 낯선 잔향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날 이후 카페에서의 마주침은 어색한 침묵에서 짧은 목례로 그리고 간단한 눈인사로 발전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먼저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다. 17살이라는 압도적인 나이 차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분명 나를 그저 친절하지만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외국인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터였다. 괜한 말을 걸었다가 경계심만 불러일으키고 이 미묘한 평화마저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변화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퇴근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였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자 둘이 한 여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카페의 그녀 아나스타샤였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낄낄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머리는 외쳤다. 끼어들지 마. 낯선 땅에서 괜한 시비에 휘말리면 너만 위험해져.
저들은 둘이고 너는 혼자야. 이성은 필사적으로 나를 말렸지만 겁에 질린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내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20대의 혈기였다면 정의감이었겠지만 42살의 이 감정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보호 본능에 가까웠다. 나는 묵묵히 걸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키는 그들과 비슷했지만 오랜 세월, 노동과 고독으로 다져진 내 어깨와 몸은 그들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을 것이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이 아시아인.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남자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내 소나기에 잡힌 그의 손목에서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작게 울렸다. 아기를 담아 힘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놓치지 않으려 잡았을 뿐인데 내 몸이 가진 본래의 완력은 상대에게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다른 한 명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는 욕설을 짓거리며 친구를 부축해 달아났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나와 그녀 단둘만이 남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내 숙소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내가 돌아보자 그녀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나는 내 이름을 알려주었다. 한지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아나스타자.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아까 그 남자의 손목을 움켜쥐었던 크고 투박한 내 손을. 손이 정말 크고 단단하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내 존재를 의식했다. 쓸모없다고만 여겼던 이 육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나스타샤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감사가 아닌 여자로서의 미묘한 호기심과 떨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첫 번째 임계점이었다. 골목길의 사건 이후 아나스타샤는 나를 더 이상 카페의 외국인 아저씨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구원자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순수한 감사와 함께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그녀의 가이드를 받으며 블라디보스토크의 낯선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내 서툰 러시아어와 어색한 침묵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며 내게서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내려 애썼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꿈결 같았다. 42회의 메마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감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불안과 자기 혐오 역시 짙은 그림자처럼 함께 자라났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도대체 왜 나 같은 남자에게? 그녀의 친절 뒤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동정심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호기심이겠지. 이 환상은 곧 깨질 것이고 나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서울에서 겪었던 수많은 거절의 기억들이 망령처럼 나를 괴롭혔다.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어느 늦은 저녁 그녀의 초대로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였다.
그녀가 사는 동네의 작은 펍. 시끄러운 음악과 활기찬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잘못 배달된 가구처럼 이질적이었다. 아나스타샤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또래였고 그들은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나를 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젊음과 생기는 오히려 내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이 될 뿐이었다. 특히 알렉세이라는 남자는 유독 내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아나스타샤와 유독 친밀해 보였고 나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게 몇 살이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영어로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42살이라고 대답했다.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인 시선들. 알렉세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며 아나스타샤에게 러시아어로 무언가 말했다. 주변 친구들이 따라 웃었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웃음이 나를 향한 조롱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아저씨랑 무슨 사이냐? 아마 그런 종류의 말이겠지.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고 그들의 웃음소리만이 내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나스타샤는 당황하며 그에게 무어라 쏘아붙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역시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이 젊고 활기찬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늙고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나스타샤가 내 팔을 붙잡으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가요, 지훈?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펍의 문을 열고 차가운 밤거리로 나서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펍을 박차고 나온 그날 밤 이후 나는 아나스타샤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늘 가던 카페 대신 곧장 숙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이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차피 끝이 정해진 관계, 짧은 꿈에서 깨어나는 고통은 빠를수록 임프렉션즈.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걱정하던 그녀의 눈빛이 시시때때로 떠올라 심장을 찔러댔다. 고독은 그녀를 알기 전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 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내 숙소 문 앞에 서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낡은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맥주와 냉동식품이 들어있는 내 손에 들린 비닐봉지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해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나를 지나쳐 먼저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문을 닫고 따라 들어서자 그녀는 작은 원룸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어지럽게 널린 옷까지, 먹다 남은 인스턴트 음식 용기들, 완벽한 패배자의 소굴이었다. 그녀는 책상 의자를 끌어다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피해요? 나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피한 적 없어. 바빴어.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날 밤 내 친구들이 무례하게 굴었던 거 사과할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훈, 당신은 지금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자신의 눈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거친 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를 일깨우는 기분이었다. 나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어려서?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빨리 다가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바로 눈앞에서 나를 담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머리는 소리쳤다. 밀어내. 여기서 받아주면 넌 정말 끝이야. 이 여자의 인생을 망칠 셈이야? 하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체온을, 그녀의 향기를 탐하고 있었다. 내가 대답이 없자 그녀는 천천히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 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포겠다. 짧고 부드러운, 그러나 내 42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옆집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와 함께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현실적인 소음에 우리는 동시에 정신을 차렸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 황급히 입술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어색하고도 강렬한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도발적인 행동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외면하거나 혹은 이 손을 잡고 함께 떨어지거나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의 입맞춤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웠다. 체념으로 덮어두었던 욕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 여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까지.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실패로 끝날 수 없게 된다. 나보다 17살이나 어린 창창한 미래가 있는 이 여자의 인생에 나라는 위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다. 나는 과연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죄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언젠가 저 미소를 내가 거두어가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파견 기간은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간절해졌고 나는 더 초조해졌다. 전환점은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우리는 내 좁은 숙소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창밖은 온통 회색빛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서로의 체온으로 훈훈했다. 그녀는 내 팔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지훈,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비겁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글쎄 여긴 러시아고 난 한국 사람이잖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나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다. 추억? 당신한테 나는 그냥 몇 달짜리 추억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나스타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어. 내 부모님은 나 같은 동양인 아저씨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때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서늘한 분노가 어렸다. 그녀는 내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맞은 뺨보다 그녀의 행동에 더 놀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나이나 돈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그 비겁함이지. 왜 멋대로 내 행복과 불행을 판단해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당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치려는 거잖아요. 그녀의 일갈은 내 심장을 관통했다. 그랬다. 나는 그녀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결국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나에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거센 빗줄기 사이로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온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 거대한 울림은 마치 내 낡고 이기적인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번쩍이는 번갯불빛 속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위험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 여자를 놓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빗물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내 인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 여자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비난도 어떤 현실의 벽도 부딪혀볼 가치가 있었다. 비겁함의 껍질을 깨고 나오자 남은 시간은 오직 그녀를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관계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이 관계에 걸기로 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에게 내 진심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망설이는 내 등을 떠밀어 주었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그녀의 고향집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낡은 목조가옥 마당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짖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나스타샤의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사진보다 훨씬 더 무뚝뚝하고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어머니의 눈빛은 딸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동양에서 온 딸보다 17살이나 많은 낯선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버지는 보드카를 연거푸 마시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간간히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나는 준비해간 서툰 러시아어로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내 소개를 하고 아나스타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한국에서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내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고로 가더니 큼지막한 손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왔다. 날카롭게 빛나는 도끼날을 보는 순간 내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내 앞에 도끼를 던지듯 내려놓고는 마당 한편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일 아침까지 저걸 다 패놔. 그것은 시험이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 딸을 맡길 만한 남자인지를 증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마당으로 나섰다. 셔츠를 벗어 던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살에 와 닿았다. 나는 묵묵히 도끼를 집어들었다. 거칠고 단단한 나무 손잡이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장작을 내리찢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둔탁한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내 몸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리듬이 되살아났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작 패기가 아니었다. 내 지난 42회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나스타샤를 향한 간절함을 모두 실어 내리찍는 의식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산더미 같던 장작더미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나스타샤의 아버지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땀으로 범벅이 된 내 등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장작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침이 다 되었다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나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며 딱 한마디를 던졌다. 아침 먹어라.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허락의 의미를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허락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마지막 댐을 무너뜨렸다. 아나스타샤의 어머니는 떠나는 내 손에 직접 짠 잼과 피클을 들려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기차역에서 아나스타샤는 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류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갈 거니까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의 이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서울의 그 원룸에 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절망적인 공간이 아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창가에는 그녀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햇살을 받고 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녀라는 존재가 내 삶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가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사회의 기준에 미달하는 남자, 실패한 인생.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이 매기는 가치와 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나를 짓누르던 열등감은 어쩌면 그녀를 만나기 위한 긴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동화처럼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현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편견 어린 시선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며칠 전 나는 현관 도어록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삐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나는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그녀를 생각한다. 단단하게 잠기는 이 문처럼 나는 그녀와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장작을 패던 그날 새벽처럼 내게는 아직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힘이 남아있다. 나는 42살에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다. 나의 결핍은 그녀를 만나는 길이었고 그녀의 용기는 나의 구원이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가치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밤에 또 다른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